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셋째 주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파업 얘기 잠깐 해보면요. 이 파업이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돼서 이제 한 주 조금 지났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UAW (United Auto Workers의) 맛보기 파업 전략이 효과를 발휘해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맛보기 파업 전략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UAW가 파업을 시작했기는 했는데 3대 자동차 회사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공장 한 군데씩만 선별해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참여 근로자는 노조원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원래 UAW가 주장한 임금 인상률은 40%였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한 20% 정도 제한했어요.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죠. 현재 UAW는 원래 주장을 좀 낮췄습니다. 타협안으로 30% 중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포드 자동차가 거의 수용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측을 하느냐? UAW가 포드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회사 38개 공장으로 파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드는 파업에서 제외시킨 거죠. 거기다 재미난 게 UAW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켓 라인 안에 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 뉴스 나왔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몇 시간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디트로이트로 직접 날아가겠다, 노조를 현지에서 격려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파업을 부추기는 건 아니죠. 자동차 산업은 특히 파업하면 국가 경제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럼 뭐 때문에 격려하러 가느냐? 대통령이 노조 편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자동차 회사 경영진한테 압박을 넣겠다는 거죠. 이쪽은 대통령이 뒤에 있으니까 빨리 협상 끝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임금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 노조에 치우쳐서 타결이 된다면 시장에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관련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 노동자가 이직 시 원하는 최소한의 급여, 유보임금이라고도 하고 의중임금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직장으로 가려면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평균 79,000달러가 됐다고 해요. 뉴욕 연방은행이 실시한 서베이 결과입니다. 역사상 최고입니다. 올해 초에 조사했을 때는 72,9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급등을 했다 이런 얘기고, 2년 전 7월에 조사했을 때는 69,0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임금 인상 속도가 둔화되기는 했는데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남성의 유보임금은 91,000달러, 여성은 66,000달러였습니다. 성별 갭이 크기는 한데 여성의 유보임금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혹시 조기 은퇴가 트렌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조짐도 나왔어요. 같은 서베이에서 62세가 넘어서도 일할 의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47.7%만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014년 데이터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입니다. 미국은 급여가 능력주의고 성과주의라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고령자가 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뀐다면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시장은 계속 빡빡하겠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뉴스 같아요. 이번 주 제일 중요한 뉴스는 수요일의 9월 FOMC였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동결됐죠. 하지만 추후 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린 상태로 뒀습니다. 현재 금리 범위 5.25%에서 5.5%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인플레 위험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 짜증을 냈어요. 이것도 뉴스가 됐습니다. 짜증을 낸 이유가 하도 상황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진심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허풍 떠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FOMC에서 제일 큰 뉴스는 이 점도표였어요. 닷플롯이라고 하죠. FOMC 19명 위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경제 전망치를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 이 점도표는 FOMC 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걸러 한 번씩 나옵니다.
공식 명칭은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줄여서 SEP이라고 합니다. 어떤 걸 전망하느냐? GDP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 그리고 금리 이렇게 4가지 전망하는데요. 그 해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전망치 내놓고요. 그리고 3년 후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전망치도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서베이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표시하는 건데 그래서 신뢰도는 사실 낮죠. 근데 이번에 왜 문제가 됐느냐? 이번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됐잖아요. 변화가 없었단 얘기죠. 그런데 세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만 했죠. 자, 가장 최근 세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FOMC 한번 건너뛰고 이번에 또 있었던 거예요. 6월과 비교해서 자, 이 두 번째 있는 라인들이 6월 예측치입니다. 6월 예측치에 비해서 GDP 성장률은 이번에 상당폭 올라갔어요. 실업률은 6월에 비해서 이번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인플레 예측은 6월과 비교할 때 거의 변한 게 없고요. 금리 예측은 내년 예측이 6월에 비해서 이번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후내년도 마찬가지로 올라갔고요. 자, 그래서 이번 FOMC에서 경제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겁니다.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전망하면서 성장률도 높였다? 이게 가능한가? 보통은 반대로 가야 맞는데 이번에는 이상했어요. 그리고 내년 인플레를 보면 2.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 인플레 2%보다 겨우 0.5%포인트 높아요. 그런데도 금리 예상이 이렇게 오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인플레는 안 높다고 예상하면서 금리 예상만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대로 된다면 연착륙도 이런 연착륙이 없습니다.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소프티스트 랜딩이에요. 거기다가 금리는 왜 이렇게 천천히 내립니까? 소프트 랜딩으로 갔고 인플레도 잡았으면 그러면 금리 빨리 내리면 되지 왜 이렇게 미적미적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짜증을 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확실한 답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연준 의장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짜증을 냈다. 이런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금리는 좀 높이 올리고 그리고 그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Higher for longer 이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한 걸음 더 간 얘기가 나왔어요. Higher for longer가 아니라 아마 Higher for forever가 될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 그렉 이브의 칼럼인데요. 그렉 이브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어그로를 끌고 잘 안 그래요. FOMC 위원들이 이런 말을 자기한테 해줬다. 그래서 이걸 제목으로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원히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금리 인하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이번에 시장을 가장 놀래킨 게 그겁니다. 2026년에도 금리를 2.9% 유지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5%로 맞춘다.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돈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나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뉴스에 장기 국채 수익률 급등했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혹시 중립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여기서도 파월 의장 별로 나이스하게 대답 안 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중립금리는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플레를 높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기를 억제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중립적인 금리입니다. 이거 계산하기는 쉽지 않아요. 리얼타임으로는 불가능하고요. 특정한 금리를 운용하면서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인플레는 어떻게 변하나 여기에 따라서 이 정도가 중립금리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제학자들이 중립금리를 4에서 4.5%로 추정을 했어요. 여기서 인플레 2%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는 2에서 2.5%가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했음에도 인플레는 2%를 하회했고요. 경제도 별로 성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립금리가 하락했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중립금리를 2.5%로 추정했고요. 실질 중립금리는 인플레 2% 빼서 0.5%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셉을 보면 2026년 GDP 성장률은 1.8%고요. 실업률은 4%입니다. 거의 완전 고용인 거죠. 그리고 인플레가 2%입니다. 목표 인플레에 부합해요. 이런 상황에서 운용되고 있는 금리는 대체로 중립금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얼마로 예측했느냐? 2.9%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중립금리가 올랐네?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중립금리가 오른다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치프 이코노미스트 휴필이 재미난 말을 했어요. Higher for longer는 산에 비유하면 테이블 마운틴이다.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성산 일출봉 좀 닮았죠. 높이는 훨씬 더 높습니다. 한참 올라가면 이 꼭대기가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higher for longer라는 거죠. 보통은 금리를 올리면 정점에 가서 뾰족한 맨 꼭대기에 가서 내린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테이블 마운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된다. 자, 그런데요.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거 아니냐. 이번 주에 연준을 위시해서 11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했어요. 일본은행은 여기서 빼야겠죠. 통화정책이 다른 은행들과 반대니까. 그런데 영란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건 좀 예상 밖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금리를 올린 은행들도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라는 거를 좀 내비쳤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년간의 금리 인상 이렇게 가파르게 가다가 이제는 평탄해졌습니다. 금리 인상 대충 끝났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거죠. 하지만 문제는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한다는 거,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인하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거예요. 이 질문은 남습니다. 보통은 금리 인상할 때는 계단식으로 올리고요. 인하할 때는 한꺼번에 푹 내립니다. 엘리베이터로 하강했다라고 하죠. 금리 인상했다가 침체가 오면 곧바로 급하게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 추이를 봐도 오를 때보다 내릴 때가 훨씬 급해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천천히 내린다. 이게 가능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연준이 금리 정책을 higher for longer로 요약을 하자마자 원유 가격이 하락했어요. 배럴당 95달러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석유 수요가 연일 최고치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대세일 것 같습니다. 다시 오를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유가가 얼마까지 올라야 수요가 감소할까요? 아, 석유값 너무 비싸다. 소비 줄여야겠다. 언제 이렇게 될까요? JP모건이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플레 때문에 모든 물가가 다 올랐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비싸게 안 느낄 거다. 11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까지 올라도 광범한 수요 파괴는 없을 거다. 그냥 필요한 대로 쓸 거라는 얘기죠. 모든 게 올랐는데 유가라고 안 오르지는 않겠죠. 하지만 유가가 상승하면 그게 다른 물가를 올린다는 거. 우리가 이미 실감을 했죠. 이게 또 반복될 수 있다. 그러면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걱정인 거죠. 자, JP모건은 배럴당 80달러는 그야말로 최저가고 뉴노멀은 100달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유국이나 석유회사들이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생산을 유지하지 못할 거다. 그동안 생산비 올랐죠. 자사주 매입해야 되죠. 배당 줘야 되죠. 신규 투자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석유라는 자산에 대해서 생산자들도 투자를 하는 거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을 배럴당 20달러 정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100달러 나온다는 거죠. 사실 산유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가격의 수준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나라 살림이 유가에 달려 있는데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는 줄여야겠다라는 게 산유국의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페크나 오페크 플러스는 앞으로도 저유가에 개입을 할 거고, 그리고 유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또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JP모건은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다. 실제로 유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수요 파괴가 일어나서 산유국들한테도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산유국들은 박스형 유가를 지향할 것 같다. 따라서 비산유국들은 여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